여러분, 혹시 중국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 저 때 우리 조상들이 중국을 정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뉴스에서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걸 보시면서 정말 화가 나네.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차지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나? 하고 분통을 터뜨려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 생각 정말 허황된 꿈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380년 전 안시성에서 벌어진 단 하루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날 양만춘의 화살이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만약 연개 소문이 조금만 더 과감했다면 지금쯤 베이징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중국 아이들이 단군 이야기를 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꿈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부 역사적 상상. 만약 고구려가 승리했다면. 파트 1. 역사의 분기점 안시성 대승의 후폭풍. 실제 역사 645년 안시성 대첩에서 고구려는 당나라를 물리쳤지만 당 태종은 부상만 입고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이 달랐다며? 서기 645년 10월 19일 운명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만춘이 성벽에서 활시위를 당기던 바로 그 순간, 역사의 수레바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안시성 아래에서 고구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분노하며 친히 성 밑까지 나와 독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성 하나 못 뚫겠느냐. 고호통치던 바로 그때 양만춘의 화살이 정확히 그의 좌안을 관통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눈 주변에 상처만 입었지만 이 평행세계에서 화살은 더 깊숙이 박혔습니다. 당 태종은 말에서 떨어지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당나라 전군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황제가 죽었다. 30만 대군이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5년간 계속된 서역 정벌로 국구가 바닥났고 강제 징집으로 농촌은 황폐해졌으며 무거운 세금에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황제 전사 소식이 장안에 도달하자 당나라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산동성의 농민들이 먼저 일어섰고 하남성의 귀족들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강남의 부호들은 세금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변방의 반응이었습니다. 토번, 위구르, 거란이 일제히 독립을 선언하며 당나라 영토로 쳐들어왔습니다. 646년 봄, 당나라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새 황제 이치는 겨우 17세였고 조정은 황희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연개 소문은 천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천년의 한을 풀 때다. 연개 소문이 이끄는 고구려 백제 말갈 연합군 70만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구려군이 진격하는 곳마다 당나라 백성들이 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고구려가 우리를 당나라의 폭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요동성, 건안성, 대릉하를 차례로 점령하며 드디어 646년 가을, 연개 소문의 철기병 5만이 장안 성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파트 2. 동아시아 판도 재편 대고구려의 서진. 실제 역사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원까지 장악했다면? 647년 여름 연개 소문이 장안 태극궁에 앉아 천하를 내려다보던 순간 고구려 천년의 웅운한 기상이 드디어 중원을 품었구나.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연개 소문의 첫 번째 조치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통합자다라며 당나라 관리들의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당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고구려식 개혁을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이원적 수도 체제였습니다. 평양을 제국의 정치적 심장으로, 장안을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동쪽에서는 고구려의 기상으로, 서쪽에서는 중원의 문명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연개 소문의 구상이었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의자왕은 현실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구려의 중원 진출로 동북아시아 판도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백제도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647년 겨울 의자왕이 평양을 방문해 연개소문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제는 바다의 주인이고 고구려는 대륙의 주인이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천하무적이 아니겠는가? 연개소문의 제안에 의자왕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648년 고구려 백제 해륙 동맹이 체결되어 의자왕은 제1제왕 지위를 보장받으며 자발적으로 합병했습니다. 신라의 선택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진덕 여왕은 처음에는 당나라 잔존 세력과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648년 봄 김춘추가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연개소문과의 3일간 밀담 후 김춘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신라가 살 길은 고구려와 함께하는 것뿐이다. 김춘추의 설득으로 648년 여름 신라의 평화적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라 왕실은 고구려 황실의 일원이 되었고 경주는 동남방 총독부가 되었습니다. 650년 새로운 행정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부관리제로 동부함경도 연해주, 서부요동 북경, 남부한반도 중남부, 중부만주 중심지, 황부중원 지역로 나뉘었습니다. 영토는 동해에서 섬서성까지, 남해에서 흑룡강까지 인구 2천만을 넘어서며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통합 과정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경제적 유인으로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고구려의 철 기술, 백제의 해상 무역, 신라의 금 생산을 결합해 동아시아 최강의 경제력을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해서 통합 후 오히려 각 지역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파트 3. 고구려판 실크로드 비단길의 주인이 바뀌다. 실제 역사 실크로드는 당나라가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구려가 그 주인이 되었다면? 651년 봄 연남생이 이끄는 20만 서역 원정군이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칼로 정복하지 말고 비단과 금으로 정복하라는 연개소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의 가혹한 조공체제에 시달리던 서역 각국들은 고구려를 해방자로 맞이했습니다. 특히 소그드 상인들의 환영이 대단했습니다. 당나라는 우리에게 5배의 세금을 걷어갔지만 고구려는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고구려의 서역 정책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조공체제를 폐지하고 대신 자유무역 협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각국의 독립은 보장하되 무역에서는 고구려 화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고구려법으로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652년 사마르칸트의 서역 총상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고구려, 소그드, 페르시아, 인도 상인들이 모여 가격을 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국제적 상업기구였습니다. 이는 근대적 국제무역기구의 원형이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신용장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발행한 고구려 은표만 있으면 사마르칸트에서도 부하라에서도 심지어 콘스탄티노플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의 하왈라 시스템보다 200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653년 페르시아 사산 왕조가 아랍에게 밀려 쇠퇴하자 페르시아 왕 야즈데게르드 3세가 고구려에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고구려의 보호 아래 페르시아 문명을 보존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과 귀족 5,000명이 평양으로 망명해왔고 이들이 가져온 페르시아의 천문학, 의학, 건축술이 고구려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654년 인도의 하르샤 왕조까지 고구려의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잇는 실크로드의 새로운 주인과 친선을 맺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델리까지 이르는 거대한 무역망이 완성되었습니다. 655년의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실크로드 무역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고구려 상인들이 가져오는 서역의 보석과 향료, 서역 상인들이 가져가는 고구려의 철기와 비단, 그리고 백제의 도자기가 유라시아 대륙을 종횡무진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655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스 2세 황제가 고구려에 특사를 보내왔습니다. 동방의 새로운 강자와 손을 잡고 아랍의 확장을 막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로써 평양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연결되는 신실크로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파트 4. 대제국의 중심 평양성 르네상스. 실제 역사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지만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계 최대 국제도시가 되었다면 656년 평양성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대동강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상인들의 배들이 빼곡히 정박해 있었고 거리에는 고구려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소그드어, 산스크리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연개 소문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만국궁 건설이었습니다. 656년 착공에 3년 만에 완성된 이 거대한 건물은 세계 각국의 사절들이 머물 수 있는 국제회의장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국제적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온돌 시스템, 중국의 기와, 지붕, 페르시아의 돔 구조, 인도의 조각 장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계 최초의 국제적 건축물이었습니다. 더욱 혁신적인 것은 천하학궁이었습니다. 657년 설립된 이 교육기관은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이었습니다. 고구려 전통 학문 위에 페르시아 천문학, 인도 수학, 그리스 철학, 아랍 의학을 융합해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고구려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 페르시아인, 인도인, 심지어 비잔틴에서 온 그리스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천하학궁의 교육과정은 놀라웠습니다. 1년차에는 각국의 언어와 문자를 배웠습니다. 2년차에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3년차에는 천문학, 수학, 의학 등 실용학문을 익혔습니다. 4년차에는 철학과 종교학을 통해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졸업생들은 고구려 제국 전역은 물론 각국의 외교관, 상인 학자가 되어 활약했습니다. 연개 소문의 가장 혁신적 업적은 삼교융합론이었습니다.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불교, 도교, 유교를 통합한 천도경을 편찬한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이고 도는 하나이며 마음도 하나이다.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의 도를 전했고 부처가 깨달음의 도를 가르쳤으며 공자가 인륜의 도를 밝혔고 노자가 무의의 도를 설했다.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한다로 시작하는 이 경전은 세계 최초의 종교 융합 사상이었습니다. 658년 구텐베르크보다 800년 앞선 금속 활자로 천도경과 각종 경전들이 인쇄되어 제국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대량 출판이었습니다. 평양에는 30개의 인쇄소가 있었고 매달 1만 권의 책이 찍혀 나왔습니다. 659년부터 시작된 천하대전 축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매년 가을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여 철학과 종교에 대해 토론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학술대회였습니다. 첫 해에는 고구려, 중국, 인도, 페르시아에서 100명이 참가했지만 3년 후에는 비잔틴, 아랍에서까지 5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었습니다. 660년 평양의 인구는 50만에 달했습니다. 그중 30%인 15만 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 5만, 페르시아인 3만, 인도인 2만, 소그드인 2만, 아랍인 1만, 그리스인 5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상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진정한 국제도시, 세계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파트 5. 고구려의 대외정책 유목과 농경의 융합. 실제 역사 중국 왕조들은 유목민을 조공체제로 복속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구려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다면 661년 가을 투르크 제국의 아사나올 가한이 500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목민 족장이 농경 국가의 수도를 방문하는 것은 보통 굴복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사나홀 가한의 말은 달랐습니다. 당나라는 우리를 개 취급했지만 고구려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연개 소문의 답변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너희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한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너희는 목축을 한다. 우리는 철을 만들고 너희는 말을 기른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필요한 관계 아닌가? 3일간의 회담 끝에 662년 투르크 고구려 연방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농경민과 유목민이 대등한 지위에서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조공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였습니다. 투르크는 고구려에게 말과 약물을 제공하고 고구려는 투르크에게 철기와 곡물을 제공했습니다.
더욱 혁신적인 것은 공동방위 조약이었습니다. 한쪽이 침입을 받으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NATO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의 원형이었습니다. 663년 몽골 초원의 서련타와 거란도 이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북방 3국 연방이 성립된 것입니다. 고구려가 중심이 되어 투르크, 서련타, 거란을 아우르는 거대한 연방제국이 탄생했습니다. 664년의 이민족 등용제는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투르크족, 몽골족, 거란족 중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고구려 조정의 핵심 관리로 등용한 것입니다. 아사나사리가 북방부 상서가 되었고 거란족 야율 대실이 군사부 실랑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민족 관리들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와 각 부족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민족 간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야율 대실은 기마 궁병대를 창설해 고구려군의 기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665년 이들의 합동작전이 처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역에서 일어난 아랍의 침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중장보병, 투르크의 경기병, 거란의 군기병이 연합한 30만 대군이 서진했습니다. 666년 세계 최초 다민족 혼성군이 창설되었습니다. 하나의 부대 안에 고구려인, 투르크인, 거란인이 함께 복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공용어도 만들어졌습니다. 고구려어를 기본으로 하되 투르크어, 몽골어, 거란어의 핵심 어휘를 섞은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667년 탈라스 강 전투에서 이 연합군의 위력이 입증되었습니다. 아랍군 15만을 완전히 격파한 것입니다. 특히 투르크 기병의 기동력과 고구려 포병의 방어력, 거란 군병의 원거리 공격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668년 고구려 비잔틴 동맹이 체결되어 유라시아 대륙 동서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랍 제국의 동서 확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대한 연합전선이 완성되었습니다. 파트 6. 일본의 태도 변화 조공국으로 전락하다. 실제 역사 일본은 당나라에서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구려가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었다면 672년 가을 일본 야마토 조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했고 고구려가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지천왕과 조정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은 그동안 당나라를 절대적 문명국으로 여기며 견당사를 파견해 문물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라가 고구려에게 멸망당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백제와 신라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우방이었던 백제가 고구려와 합병했고 신라마저 고구려 편에 서서 일본도 새로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673년 봄 고구려 900척 대함대가 쓰시마 해협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조정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공격 대신 고구려 황제의 친선사 절단임을 알리며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연남권이 이끄는 사절단이 나뉘와 궁에 도착했을 때 일본 조정의 분위기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남권의 첫 말은 놀라웠습니다. 고구려 황제께서는 일본을 형제국으로 여기신다. 다만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맞는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3일간의 협상 끝에 제시된 조건들은 일본에게는 굴욕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고구려를 상국으로 인정하고 고구려 연호를 사용하며 황실 간 혼인 동맹을 맺고 매년 일정량의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674년 여름 천지천왕이 마침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고구려 황제를 상황으로 모시고 일본은 그 밑에 속국이 되겠다는 전례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첫 외국 조공이었습니다. 675년부터 고구려식 개혁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연호를 고구려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팩봉 연호를 폐지하고 고구려의 천통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구려의 오부 체제를 본떠 일본도호성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건축이었습니다.
676년부터 나라 곳곳에 고구려식 사찰과 궁궐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륜사를 확장할 때도 고구려의 정림사지 양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심지어 황궁의 온돌 시설까지 도입했습니다. 676년 가을 정치적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천지천왕의 딸 아베 황녀가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 연남상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황실이 외국 왕실과 맺은 최초의 혼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나라와 평양에서 동시에 거행되었고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대축제가 되었습니다. 677년부터는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매년 500명의 일본 유학생이 평양으로 유학을 갔고 고구려에서도 200명의 문화사절이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의 젊은 귀족들 사이에서는 고구려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679년 일본 내 고구려인 이주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나라, 오사카, 교토에 고구려촌이 만들어져 1만여 명의 고구려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고구려의 선진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680년 연개소문의 일본 방문은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나라 거리에 몰려나와 고구려 대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연개소문은 도다이지에서 불교 법회를 열고 야마토 조정에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이 고구려의 정식 속국이 되는 야마토-고구려 종속조약이었습니다. 파트 7. 중국 역사 자체의 붕괴당 이후 송도 없다. 실제 역사당 멸망 후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구려가 중원을 장악했다면 681년 중국 대륙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장안과 낙양을 장악한 후 35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수십 개 군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누구도 감히 황제를 칭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야심가들이 황제를 자처하려 했지만 백성들이 진정한 황제는 평양에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강남의 오월왕 전숙은 오왕을 자처했지만 황제는 감히 칭하지 못했습니다. 사천의 왕권은 초강으로 산서의 이금용은 진왕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모든 군벌들이 고구려 황제의 눈치를 보며 지역왕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682년 하남성에서 이정이 반란을 일으켜 대한황제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고구려의 대항에서 황제를 칭한다니 미친 짓이다라는 것이 부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684년 중국 역사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측천무 후 무측천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략은 기존 중국 통치자들과 달랐습니다. 고구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손잡는 것이었습니다. 685년 무측천이 연개소문에게 보낸 국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최초 여왕제가 되어 고구려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고구려 황제의 승인을 받아 정통 황제가 되고 싶습니다. 외국의 승인을 받아 황제가 되겠다는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686년 연개소문의 답변이 왔습니다. 무측천을 중원의 정통 황제로 인정한다. 다만 고구려와는 상하 관계가 아닌 형제 관계를 유지하기 바란다. 이로써 무측천은 고구려의 승인을 받아 황제가 된 최초의 중국인이 되었습니다. 687년 무측천이 즉위식을 할 때 고구려에서 파견한 축하 사절단이 참석했습니다. 연남생이 이끈 500명의 사절단이 장안에 입성할 때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환영했습니다. 고구려가 인정한 황제라면 우리도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88년 무측천의 중국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고구려 속국으로서의 통일이었습니다. 무측천은 매년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고 중요한 정책은 평양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689년부터 고구려 연호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측천이 자신의 연호 천수 대신 고구려의 대명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 황제가 외국 연호를 사용한 최초 사례였습니다. 692년 더욱 파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측천이 중화제정의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고구려야말로 진정한 중화의 후예이고 당나라는 오랑캐였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자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외국을 정통으로 인정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693년 이 같은 정책의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축천이 딸 태평공주를 연계 소문해 둘째 아들 연남생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중국 황제의 딸이 외국 왕자에게 시집 가는 것도 이례적인데 무축천이 직접 평양에 가서 혼례를 올린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694년 평양에서 열린 혼례식에서 무축천이 연계 소문에게 절을 올리는 장면은 중국사 완전 전환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고구려 황제에게 절하다니,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인들은 경악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파트 8. 세계사에 미친 영향 해상 제국의 탄생. 실제 역사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구려가 800년 앞서 태평양을 건넜다면 698년 고구려는 세계 해상사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백제의 조선 기술과 고구려의 철강 기술을 결합해 용골선을 개발한 것입니다. 기존의 나무배와 달리 철판으로 보강한 이 배는 크기도 크고 안전성도 뛰어났습니다. 699년에는 수차 추진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바람에만 의존하던 기존 항해와 달리 인력으로 돌리는 물레방아를 응용해 배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없어도 항해가 가능해진 혁신적 기술이었습니다. 700년 세계 최초 철갑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전투용으로 개발된 이 배는 적의 화살이나 창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석 나침반의 실용화로 정확한 항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을 고구려가 실용적으로 개량한 것입니다. 701년 평양 근처 대동강 하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하조선소가 건설되었습니다. 길이 300m, 폭 100m의 거대한 조선소에서 동시에 100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1만 명의 숙련공이 투입되어 한 달에 50척의 배를 찍어낼 수 있는 생산력이었습니다. 702년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근거리부터 공략했습니다.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고 육휴 열도에 보급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각 기지마다 1000명의 수비대와 50척의 전함이 배치되었습니다. 703년 고구려 비잔틴 해상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랍 제국을 동서에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고구려 함대가 인도양 동쪽을, 비잔틴 함대가 지중해를 공동으로 아랍 해군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704년 체계적인 해상 보급기지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해 제주도, 류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까지 50개의 기지가 연결되었습니다. 각 기지 간 거리는 천리약 400km 이내로 함대가 연료와 식량을 보급받으며 장기 원양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705년 고구려 대함대의 위력이 드디어 입증되었습니다. 1700척의 고구려 함대가 인도양에 나타나 아랍 함대 800척을 완전히 격파한 것입니다. 특히 철갑선의 위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랍군의 화살과 투석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706년부터는 과학적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정토가 이끄는 탐험대가 태평양 각지를 탐사하며 정확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항해술, 천문학, 지리학을 결합한 과학적 탐험이었습니다. 710년 혁신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의 둘레를 정확히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보다 더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712년 세계 최초의 정밀 세계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713년 역사적 순간이 왔습니다. 연정토가 이끈 대탐험단이 태평양을 횡단해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것입니다. 50척의 대함대가 3개월간 항해 끝에 현재 캘리포니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콜럼버스보다 780년 앞선 신대륙 발견이었습니다. 714년 태평양 실크로드가 개설되었습니다.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전기 항로가 개통된 것입니다. 아메리카의 금과 은, 아시아의 비단과 도자기가 태평양을 건너다녔습니다.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초의 해상 제국이 되었습니다. 2부 현실의 실패 왜 꿈은 무너졌는가? 고구려 멸망의 진짜 원인. 실제 역사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668년 멸망했습니다. 고구려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분이었습니다. 연개소문 사후 아들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면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내부가 갈라지면 외적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또한 고구려는 너무 오래 전쟁에만 의존했습니다. 군사력은 강했지만 경제와 문화, 외교의 균형이 부족했습니다. 고려의 같은 실수. 고려는 국명부터 고구려 계승을 의미했지만 무신정변 내분, 몽골 침입 시 분열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조선의 아쉬운 선택. 세종대왕 시기 조선은 정말로 동아시아 중심국이 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636년 조선이 청나라를 압도하는 모습을 인조가 삼전도가 아니라 심양궁궐에서 청태종에게 조선과 청은 대등한 동맹국이 되자고 말하는 모습을 그랬다면 조선청 일본의 삼강체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사대주의와 세국정책, 끝없는 당파 싸움으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우리 조상들은 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첫째, 통합보다는 분열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개방보다는 폐쇄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균형보다는 편중을 선택했습니다. 3부 미래 교훈 21세기 새로운 고구려 정신. 현재 우리의 모습 고구려 정신의 부활. 하지만 그 꿈은 완전히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K-팝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현상은 우리가 상상한 평양 르네상스의 현대적 실현입니다. BTS가 UN에서 연설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현상은 고구려 중심 세계 질서의 21세기 버전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며 분단국가임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 이것은 고구려의 상호평등, 동맹체제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고구려 정신이 살아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실제로 우리는 이미 고구려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통합 교육 정책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한 고구려의 이민족 등용제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 경험을 나누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노하우를 전수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한 고구려의 상호평등, 동맹체제입니다. 무엇보다 분단국가임에도 평화를 향한 끈질긴 노력. 이것이야말로 고구려가 유목민과 농경민을 하나로 통합했던 그 지혜의 현대적 계승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들. 하지만 우리는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내분의 위험성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도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갈등이 아닌 화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폐쇄의 위험성입니다. 조선이 세국정책으로 근대화에 뒤처진 것처럼 21세기에도 고립과 배타주의는 쇠퇴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경제력만으로도, 군사력만으로도, 문화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연개소문이 꿈꾸었던 세계의 중심국이 되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한 꿈입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영토로 패권을 추구했다면 오늘날에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가치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한 대고구려 제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인 제국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제국으로서 말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모범이 되고 한국의 기술혁신이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대고구려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행이 단순한 오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여행이었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안시성에서 당, 태종을 물리쳤듯이 우리는 오늘도 더 큰 도전들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양만춘이 화살 한 발로 역사를 바꾸었듯이 우리도 작지만 강한 힘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고구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그 찬란했던 대고구려제국, 그 꿈은 완전히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 상상은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고구려 천년의 응원한 기상을 가슴에 품고 조상들의 실수는 교훈으로 삼으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기억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